안녕하세요. 여배우의 북나잇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입니다. 쿠바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늙은 어부가 거대한 청새치를 낚기 위해 홀로 바다로 나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엔 인간의 고독, 인내,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삶의 존엄성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산티아고는 패배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어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듣다 보면 삶의 철학과 감동이 진하게 전해질 거예요. 그럼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잔잔하고 깊은 이야기, 노인과 바다 시작합니다. 그는 멕시코만에서 조각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대부분은 혼자 배를 타고 나가곤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낸 지 벌써 84일째였다. 처음 40일간은 어떤 소년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채 40일이 지나자 소년의 부모가 아들에게 이러는 것이었다. 그 노인은 이제 확실히 불운을 만난 것이라고. 그것도 마침내 최악의 불운인 살라오가 분명하다고. 그래서 소녀는 그날 이후 부모의 명령대로 다른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소년이 타고 나간 배는 첫 주에 제법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낚았었다. 그러나 소년은 내심 노인이 날마다 빈배로 돌아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는 게 슬펐다. 그래서 소년은 노인이 돌아올 시간이면 바닷가에 나와 기다렸다가 노인을 도와 살인 낚싯줄이며 갈고리며 작살과 돛대에 감긴 돛을 나르곤 했다. 돛은 밀가루 푸대로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둘둘 말면 마치 영원한 패배자의 깃대 같아 보였다. 노인의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볼은 형편없이 야위었으며 전체적인 몰골이 너무나 초췌했다. 그 야윈 볼에는 열대지방 특유의 태양과 바다가 만들어준 양성 피부암의 흔적인 갈색 반점이 있었다. 그 반점은 얼굴 양쪽으로 아래까지 쭉 번져 있었다. 손에는 큰 고기를 잡을 때 밧줄의 힘을 견뎌내느라 생긴 깊은 상처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었다. 고기 없는 사막에 썩어 문드러진 흔적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상처들이었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낡고 늙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바다처럼 항상 젊고 명랑한 듯 했으며 패배를 몰랐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조각배를 끌어올려 놓은 뒤 두 사람은 두구로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실은 할아버지하고 다시 배를 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린 돈을 좀 벌었으니까. 노인은 소년에게 전부터 고기잡이를 가르쳐 왔었고 그래서 소년은 노인을 무척 좋아했다. 아니야.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이제 재수 있는 배를 탔으니까 그냥 거기 남아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우린 3주 동안 매일같이 큰 놈을 잡은 걸 기억하시죠? 그럼 알고 있지. 노인은 조용하게 대답했다. 네가 내 실력을 의심해서 내 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아버지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난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했고요. 그래, 알아.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물론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는 신념이 별로 깊지 못해요. 그러니? 노인이 소년을 돌아보며 눈을 꿈쩍했다. 하지만 우리는 신념이 있어. 안 그래? 네, 그래요. 소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테라스에서 맥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저 어구들을 집으로 나르는 게 좋겠어요. 좋지. 노인이 즐거운 투로 말했다. 우린 같은 어부 사이잖니. 그들은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노인을 보자 주변에 있던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지만 그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 다른 나이 든 축들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괜스레 마음 언짢아했다. 그러나 그들은 섣불리 굴지는 않았다. 단지 조류라든지 낚싯줄을 들이웠던 당시의 바다 깊이라든지 최근에 좋은 날씨에 대해 아니면 그들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본 것들에 대해 점잖게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그날 재미를 본 어부들은 이미 그들이 잡은 돛새치에 가차없이 칼질을 한 뒤 2개의 널빤지에 기다랗게 눕히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무거운 듯 그 판자를 한쪽에 2사람씩 매달려 비틀거리면서 어류 저장고로 운반해 갔다. 그곳에서 아바나 시장으로 운반해 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상어 공장으로 그것을 가져가는데 그곳에는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달아올린 뒤 우선 간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소금에 절이기 위해 토막을 쳐내는 등 갑자기 바빠지는 것이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 때면 상어 공장에서 항구 건너쪽까지 그 냄새가 풍겨왔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가 그나마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냄새도 풍기는 듯 마는 듯 했다. 마침 테라스에는 햇볕이 잘 들었고 기분도 좋았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든 채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가서 내일 쓸 정어리를 좀 구해올까요? 아니야. 넌 가서 야구나 하려무나. 아직은 나 혼자서도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어망을 던질 테니까. 하지만 전 지금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고기잡이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른 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걸요? 벌써 맥주를 사줬잖니. 그걸로 됐어.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도 이젠 어른이야.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었죠? 아마 5살이었지. 내가 그때 꽤 힘이 센 놈을 하나 잡아 올렸었는데. 아, 그놈이 배를 산산조각 낼 뻔했었지. 너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는데. 기억나니? 지금 기억나는 건 그놈이 꼬리를 철썩거리고 쿵쾅거리는 통에 가로대가 부러졌었고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그놈을 후려 갈기던 게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그때 저를 젖은 낚싯줄 사리가 있는 뱃머리로 던져버렸던 거랑 배 전체가 흔들리듯 요동치던 거, 그리고 마치 큰 나무를 찍어 넘기듯 몽둥이로 그놈을 내리쳤던 소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곧 피비린내가 났던 것도 기억나요. 정말 그때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 준 걸 기억하는 거냐?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나갔던 일들은 무엇이든 다 기억하고 있는걸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더니 자신만만하고 자애로운 눈으로 물끄러미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너를 데리고 나가서 한번 모험이라도 해보겠는데. 노인의 표정이 약간 쓸쓸하게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임이 분명하고 또 너는 지금 채수 좋은 배를 타고 있으니 어림도 없겠지.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미끼도 4개쯤은 구해올 수 있어요. 내 것은 오늘치도 아직 많이 남았다. 괴짝에 소금으로 절여뒀어. 싱싱한 걸로 4개만 가져올게요. 그렇다면 하나만 가져오너라. 노인은 말했다. 노인은 언제고 희망과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다. 이제 미풍이 일자 희망감과 함께 더욱 자신이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둘만. 소년이 자꾸 고집을 부렸다. 그래, 둘만. 마침내 노인도 빙긋이 웃으며 동의했다. 설마 훔치지는 않았겠지.
훔칠 수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소녀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노인은 워낙 단순해서 언제 자기가 겸손한 적이라도 있었던가 생각해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겸손하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진정한 자부심에 손상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류가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내일은 재수가 있겠다. 노인이 자위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요? 소년이 물었다. 바람이 바뀌면 돌아올 수 있을 만큼만 멀리 나갈까 한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주인을 졸라서라도 멀리 나가도록 하겠어요. 소년이 다짐하는 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만일 진짜 큰 놈이라도 잡게 되면 우리가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너의 주인은 아마 너무 멀리 나가는 건 싫어할 거다. 그래요.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소년이 체념하듯 말했다. 그래도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이를테면 주인이 못 보는 걸 일부러 찾아내서 돌고래를 쫓아서 멀리 나가도록 해보겠어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나쁜가? 거의 장님이니까요. 그래? 그거 참 이상하구나.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거북이를 잡은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거북잡이가 눈을 상하게 하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몇 해 동안이나 모스키토 해안으로 거북이를 잡으러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할아버진 아직 눈이 좋잖아요? 나야 원래 좀 특이한 늙은이니까. 참 할아버지, 정말 큰 고기를 이겨낼 만큼 지금도 힘이 남아있어요?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난 여러 가지 요령도 알고 있으니까. 어구를 집으로 나르죠.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죠. 노인과 소년은 배에서 고기 잡는 도구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메었고 소년은 단단히 꼰 낚싯줄이 들어있는 나무 괴짝이며 갈고리대와 창이 달린 작살 등을 날랐다. 미끼가 들어있던 통은 배의 고물 아래쪽에 몽둥이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몽둥이는 큰 고기를 배전으로 끌어올렸을 때 날뛰는 고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누구도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리야 없겠지만 도칠한 굵은 밧줄은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지고 가는 편이 나을 것이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노인의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었지만 갈고리대나 작사를 배에 놔두는 것은 쓸데없이 남을 유혹에 빠뜨릴 수도 있을 거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들은 노인이 사는 판잣집으로 올라가서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우선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고 소년은 괴짝과 다른 도구들을 그 옆에 놓아두었다. 돛대의 길이는 그 판잣집의 단칸방 길이만큼이나 길었다. 판잣집은 구아노라고 하는 종려나무의 단단한 껍질로 만든 것이었는데 방에는 침대 하나와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가 덜렁 놓여 있었다. 그리고 땅바닥에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구아노 잎을 겹쳐서 편편하게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사진들은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내의 유물이었다. 전에는 아내의 사진도 벽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까닭없이 쓸쓸해져서 그것만은 구석 선반 위에 있는 깨끗한 셔츠 밑에다 넣어두었다. 뭐 좀 드실 거라도 있어요? 소년이 물었다. 누런 쌀밥 한 냄비와 생선이 있지. 참, 너도 좀 먹을래? 아니에요. 전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나중에 피우지. 그냥 찬 것으로 먹어도 되니까. 저 투망은 가져가도 돼요? 좋고 말고.
그러나 노인에게는 투망이 없었다. 소녀는 노인이 그것을 언제 팔아버렸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이런 꾸민 이야기들을 주고받고는 했다. 물론 누런 쌀밥도 생선도 없었다. 소녀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85이란 꽤 재수 있는 숫자야. 노인이 소년을 보며 말했다. 내가 내장을 빼고도 1000파운드가 넘는 놈을 잡아오는 것을 봤으면 좋겠지. 전 투망으로 정어리나 잡으러 가겠어요. 할아버지는 문가 쪽에 앉아 계시겠어요? 햇빛이 따뜻한데. 그래, 어제 신문이 하나 있으니까 야구 기사나 좀 읽어야겠다. 하지만 소녀는 어제 신문이 있다는 것도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인지 아닌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침대 아래에서 정말로 신문을 꺼내오는 것이었다. 반찬 가게에서 페리코가 이 신문을 주더구나. 노인이 소년의 표정을 살피며 설명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거하고 내 거하고 같이 얼음에 채워놓은 다음 아침에 나눠 가져요. 대신 내가 돌아오거든 야구 얘기 좀 들려주세요. 물론 양키즈 팀이 질 리가 없지. 그래도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이 걱정되는데요. 얘야, 양키즈 팀을 믿어라.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하란 말이다. 하지만 디트로이드의 타이거즈 팀과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 둘 다 모두 겁나는데요. 그러다가는 신시내티의 레스 팀이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 팀까지 겁내겠는걸. 어쨌든 할아버지가 잘 보시고 돌아오거든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끝수가 85로 된 복권을 한 장 사는 게 어떻겠니? 내일이 바로 85번째 날이거든. 그렇게 하세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위대한 기록인 85를 네가 찾아낼 수 있겠니? 바로 그걸로 한 장 주문하죠 뭐. 그래, 한 장만. 2불 50전이야. 그런데 돈은 누구한테서 꾸지? 그건 쉬워요. 2불 50전쯤은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아마 나도 마음만 먹으면 꿀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꾸려고 하질 않는 게 문제지. 왜냐면 처음엔 꾸어오지만 다음엔 구걸하게 되니까. 할아버지,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소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금이 9월이란 것을 생각하셔야죠. 9월은 큰 고기가 오는 때지. 노인이 말했다. 5월에는 누구든지 어부가 될 수 있단다. 전 정어리 구하러 가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리고 한참 후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이미 해도 진 후였다. 소년은 침대에 있던 낡은 군용 담요를 벗겨서 의자 뒤로 가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늙었지만 아직도 힘찬, 이상한 힘이 넘치는 두 어깨였다. 목도 아직 튼튼했으며 노인이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따라 주름살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셔츠는 하도 여러 번 기워서 그의 도처럼 폐잔병에 헤어진 전투복 같았고 기운 조각이 햇볕에 발에 각각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노인의 머리는 숨길 수 없는 백발이었으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산 사람 같지가 않았다. 신문이 무릎에 펼쳐진 채 놓여 있었지만 그 무게 때문에 저녁 미풍에도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발은 맨발이었다. 소년이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하고 소년이 말하면서 노인의 한쪽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노인은 눈을 뜨고도 먼 꿈나라에서 현실로 되돌아오느라고 한참이나 걸렸다. 이윽고 노인이 웃음을 띄었다. 그게 뭐지? 저녁밥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저녁은 잡수셔야죠. 하지만 난 그리 배가 고프지 않단다. 그래도 드세요. 밥을 먹지 않으면 고기도 못 잡아요.
전엔 잡았었는데. 노인은 신문을 접으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담요를 개려고 했다. 담요는 그냥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렸다. 제가 곁에 있는 한 밥을 먹지 않고는 고기잡이도 못하시게 할 거예요. 그럼 오래 살고 몸조심해야지.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뭘 먹을 거냐? 검정콩과 쌀밥, 바나나 후유한 것이랑 스튜예요. 소녀는 테라스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이중으로 된 양재기에 담아왔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로 싼 나이프와 포크, 스푼 따위 등을 꺼냈다. 이걸 누가 주든? 마틴이요. 우리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그 말을 한걸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한테 뱃살이라도 주어야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이번 말고도 여러 번 음식을 주곤 했었니? 네, 맞아요. 그렇다면 뱃살 이상의 것을 줘야겠구나. 그 사람 우리한테 퍽 친절하구나. 맥주도 2개나 줬어요. 나는 깡통 맥주가 제일 좋단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건 병맥주예요. 해티 맥주요. 고맙다. 노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자, 그럼 먹어볼까? 소년이 다정한 말투로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뚜껑을 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젠 준비됐다. 노인이 말했다. 난 그저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하지만 손은 어디서 씻었지?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말 뜻을 생각했다. 마을에 물 깃는 곳까지 갔다 오려면 큰 거리를 2씩이나 거쳐 내려가야 했다.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할아버지를 위하여 물을 길어와야 하는 건데. 그리고 비누랑 깨끗한 타월도 가져오고. 난 어째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까? 다음엔 겨울에 입을 셔츠와 자켓과 신발과 담요도 한 장 더 갖다 드려야겠다. 소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수튜가 아주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얘기나 해주세요. 소녀는 마치 자기 생각을 들키기라도 한 듯 짐짓 노인을 졸랐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역시 내가 말한 대로 양키즈 팀이야. 노인은 유쾌하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졌는걸요?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활약할 거니까.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는걸요? 물론이지. 그렇지만 디마지오가 나타나면 달라진단다.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사이에 다른 리그라면 나는 단연 브루클린 쪽이야. 그러나 딕 시슬러의 그때 모습이며 낯익은 야구장에서 멋있게 직구를 던지던 일들이 생각난단다. 정말 그런 멋진 강타는 없었어요.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길게 쳤을 거예요. 그게 테라스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의 일을 기억하니? 나는 그를 고기잡이에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너무 소심해서 말도 못 꺼냈어. 그래, 널 보고 말해보라고 했지만 너도 차마 말을 못했지. 알고 있어요. 그땐 참 바보 같았어요. 만약 말을 했으면 우리하고 함께 갔을지도 모를 텐데. 그랬다면 우린 평생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을 텐데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그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 하고 노인이 말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고들 말하던데 아마 디마지오도 한때는 우리처럼 가난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할 거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도 가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 때는 대리그에서 뛰었었죠. 내가 네 나이 때는 횡범을 타고 아프리카로 다니는 배를 탔었는데 저녁 때는 해안까지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을 봤었어. 알아요.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그래? 그럼 아프리카 얘기를 할까? 야구 얘기를 계속할까?
야구 얘기요. 소년이 재빨리 말했다. 위대한 존 메이 맥글로우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소년은 제의를 호탈하고 했다. 예전엔 그도 이따금씩 여기에 나타나곤 했었지. 그렇지만 성질이 사납고 말투가 거칠어서 한번 술에 취하면 다루기가 힘들었어. 그는 야구 외에도 경마에 관심이 많았었지. 늘 호주머니 속에 말 일람표가 들어있었고 전화를 할 때조차 말 이름을 댔거든. 그는 훌륭한 매니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가 최고래요. 소년이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그가 주로 여기에 나타났었으니까 그렇지.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만일 듀로차가 매년 잊지 않고 이곳에 나타났었다면 네 아버지는 듀로차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라고 말했을 게다. 그럼 진짜 누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예요? 류크예요?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요? 아마 둘 다 비슷비슷하겠지. 그리고 가장 훌륭한 어부는 바로 할아버지예요. 아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어부들도 많은걸. 천만에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그중엔 괜찮은 어부들이나 훌륭한 어부들도 덜어 있겠죠. 하지만 역시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건 사실이에요. 고맙다. 네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너무 큰 고기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한 말이 잘못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직 튼튼하다면 그런 고기란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래도 난 여러 가지 비결을 알고 있고 각오도 단단히 되어 있단다. 아침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게 이제 잠자리에 드세요. 나는 이 그릇을 테라스에 갖다 두겠어요. 그럼 잘 자거라. 아침에 내가 깨워주마. 할아버지는 날 깨워주는 시계라니까. 그리고 나이는 내 시계고. 노인이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늙은이는 왜 이렇게 일찍 잠에서 깨는지 모르겠구나. 영원히 잠들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라는 걸까? 그건 잘 모르겠군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반대로 젊은 애들은 늦게까지 곤히 잔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건 나도 기억할 수 있어. 노인이 다시 다짐하듯 말했다. 제 시간에 깨우마. 난 우리 주인이 날 깨우는 게 싫어요. 왜냐면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사람만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럼 편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년은 나갔다. 그들은 그때까지 불도 켜지 않고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바지를 둘둘 말아서 그 속에 신문을 넣어 베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담요로 몸을 감은 뒤 요 대신 침대 스프링을 덮어놓은 다른 헌 신문지 위에서 잤다. 노인은 잠이 들자 곧 어렸을 적에 보았던 아프리카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길게 휘어진 금빛 해안과 너무 휘어서 눈이 아플 정도였던 백색 해변과 높은 곽과 거대한 갈색 산들을 보았다. 노인은 요즘 잠만 들면 날마다 그 해안에서 살다시피 했고 꿈속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원주민의 배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면서도 가판의 타르 냄새와 뱃반 냄새를 맡았고 아침이면 뭇에서 불어오는 미풍 속에서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곤 했다. 노인은 뭇의 미풍 냄새를 맡게 될 즈음 습관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미풍 냄새를 너무 일찍 맡은 것 같았다. 꿈을 꾸면서도 너무 이른 시각이라는 것을 느낀 노인은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섬의 흰 봉우리를 보았고 다음에는 카나리아 국도의 여러 항구며 정박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이나 큰 고기, 싸움, 힘겨름과 아내에 대한 꿈 같은 것은 꾸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돌아다녔던 여러 장소며 해안의 사자 꿈을 꿀 뿐이었다. 사자는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환혼해서 뛰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은 소년의 꿈을 꾼 적은 없었다. 노인은 곧 잠에서 깨어 열린 문으로 달을 쳐다보며 주섬주섬 바지를 입었다. 베개를 대신해 주던 그 바지였다. 판잣집 바깥에서 오줌을 누고 소년을 깨우러 올라왔다. 그는 아침 냉기가 대단하다고 느끼며 몸을 오싹 떨었다. 그러나 잠시 떨고 나면 곧 몸이 따뜻해지고 또 힘차게 노르젓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소년이 사는 집 문은 늘 잠겨있지 않은 채였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가만히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희미해져가는 달빛을 받아 그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노인은 가만히 소년의 한 발을 잡고 소년이 눈을 뜰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윽고 소년이 눈을 떴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옆에 의자에서 바지를 가져다가 침대에 앉은 채로 옷을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가자 소년도 따라 나섰다. 소년은 아직도 졸린 모양이었다. 노인은 자기 팔을 소년의 어깨에다 두르면서 말했다. 너무 일찍 깨운 모양인데 미안하구나. 천만에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어른이 되면 그것도 해야 할 하나의 일인걸요? 그들은 노인이 살고 있는 판잣집까지 걸어 내려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가에서 맨발 벗은 사람들이 자기네 배에 돛대를 나르느라 부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노인이 사는 판잣집에 이르자 소년도 갑자기 바빠졌다. 소년은 광주리에 담긴 낚싯줄 고리와 갈고리대와 작사를 들었고 노인은 돛을 감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배로 날랐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 도구들을 배에 갖다 두고 와서 들잤구나. 그곳에는 이른 새벽마다 어부들에게 음식을 파는 곳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연유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그때까지도 말끔하게 잠에서 깨기가 힘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졸음이 가시는 중이었다. 잘 잤다 마놀린. 노인이 말했다. 어쩐지 오늘은 자신감이 생기는걸. 저도 그래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이젠 정어리하고 할아버지가 쓸 미끼를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은 어구를 직접 가지고 오거든요. 남이 자기 도구를 나르는 걸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 하고 노인이 말했다. 나는 네가 5살 때부터 도구를 직접 나르게 했었지 않니? 알아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곧 돌아올게요. 커피나 한 잔 더 드시고 계세요. 여기서는 외상으로 해도 돼요. 소년은 맨발이었다. 그는 산호석 위를 껑충껑충 뛰며 미끼가 저장되어 있는 얼음집으로 걸어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것이 하루 동안 자기가 먹을 식량의 전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인은 먹는 것이 싫어진 지 오래된다. 그래서 점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편했다. 뱃머리에 물 한 통만 달랑 달고 나가는데 그것만 있으면 온종일 견딜 수가 있었다. 소년이 신문에 싼 정어리와 미끼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미끼를 들고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을 느끼면서 배가 있는 데까지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노인과 소년은 말없이 배를 들어 물에 띄웠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도 답례를 했다. 그는 노를 묶어둔 밧줄을 녹꽂이에다 비끄러매고 녹깃을 물에다 밀어 넣으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을 헤치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쯤 벌써 다른 배들도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달이 산 너머로 넘어간 시각이어서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그들이 노를 물에 담그고 물을 밀어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간혹 배에서 말을 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나 대개의 고깃배에서는 노를 저어 나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전달되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항구 밖으로 나가면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고기가 있음직한 곳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오늘 하루는 멀리 나갈 생각이었다. 그래서 항구의 물냄새를 뒤로하고 넓은 대양의 맑은 냄새를 쫓아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샘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왔을 때 노인은 물속에서 해초의 인광을 보았다. 큰 샘이라는 이곳은 벼랑간 물 깊이가 700길로 떨어지는 지점인데 해륙과 바다 밑바닥의 가파른 장벽에 부딪혀서 소용돌이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고기가 모여드는 곳이었다. 대부분은 새우와 미끼고기가 수없이 많았으며 가끔은 아주 깊숙한 굴 속에 오징어 떼들이 몰려있기도 했다. 이것들은 밤이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기도 했는데 수면 위로 떠다니는 고기들에게 잡아 먹히기도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노를 저어감에 따라 날치가 물을 차고 올라올 때에 물의 진동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놈이 어둠 속에서 공중을 날 때 빳빳하게 세운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쉿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날치를 대단히 좋아했는데 바다에서는 노인의 제일 친한 친구였다. 그는 새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였다. 특히 작고 가냘픈 검정색 제비갈매기는 언제나 물 위를 날며 먹이를 찾고 있었지만 거의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쌍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파리매라든지 크고 힘센 새들이 아니라면 새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살기가 어렵겠구나라고. 바다는 종종 저다지도 잔인할 때가 있는데 어쩌자고 신은 바다제비 같은 저런 약하고 섬세한 새를 만들었을까? 바다는 대부분 친절하고 대단히 아름답지만 갑자기 잔인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냘프고 구슬픈 노래로 노래를 부르며 먹이를 찾아 떠도는 새들은 이 심술궂은 바다에서 살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다.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붙인 이름이다. 간혹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그 말도 결국 바다를 여자로 생각하고 하는 말이다. 간혹 젊은 어부들 가운데서는 낚싯줄을 뜨게 하려고 찌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상어의 간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모터보트를 사게 되었을 경우 바다를 남장으로 생각해서 엘마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경쟁 장소라고 생각하는 듯했고 심지어는 적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고 큰 은혜를 베풀거나 간직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가끔 바다가 사나워지고 나쁜 일을 할 때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만 여겼다. 달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듯 바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배는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따금 해류가 소용돌이 치는 것 이외에는 너무나 잔잔해서 노젓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조류의 덕택으로 3분의 1의 노력을 덜 수 있었다. 이윽고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의 목적지보다 훨씬 멀리 나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깊은 곳에서 낚시질을 했지만 매일 허탕이었다. 오늘은 칼고등어와 다랑어떼가 모이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큼직한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날이 완전히 밝아지기 전에
노인은 미끼를 꺼내려고 노를 놓았다. 이제 배는 조류에 맡길 심산이었다. 우선 미끼 하나를 40길 아래로 던졌다. 두 번째 것은 75길 아래로,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과 125길 아래에 깊은 물속으로 던졌다. 낚시 바늘의 몸대는 미끼 고기 안으로 밀어넣어 단단히 꿰매고 구부러지고 뾰족한 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쌌기 때문에 미끼는 모두 머리를 아래로 두고 매달려 있었다. 정어리들은 양쪽 눈을 꿰어 달아 놓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돌출된 낚싯바늘에 반달 모양의 화환을 씌운 것 같았다. 오늘 낚시의 미끼들은 훌륭했다. 미끼의 구수한 냄새가 고기들의 입맛을 돋울만했다. 소년이 노인에게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를 주었는데 그것은 제일 깊이 던진 줄에 매달려 있었다. 다른 줄에는 한 번 썼었던 푸른 정어리와 누르스름한 빛을 하고 있는 연어수놈을 매달았다. 아직은 물이 좋았고 정어리 냄새도 썩 좋은 걸 보니 전에 쓰던 미끼라도 괜찮았다. 연필만큼 굵은 낚싯줄에는 하나같이 초록색 막대기가 묶여 있었고 고기가 미끼를 조금 잡아당기거나 닿기만 해도 막대기가 물속에 잠기도록 되어 있었다. 또 낚싯줄에는 40길짜리의 낚싯줄 2벌이 같이 있어서 재빨리 남은 낚싯줄에 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기가 300길 이상까지 줄을 끌고 갈 수도 있었다. 이제 노인은 배전 너머로 낚싯대 3개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낚싯줄이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가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날이 상당히 환해졌다. 이제 곧 해가 솟아오를 것 같았다. 해가 희미하게 떠오르자 바다 위에 떠있는 다른 고깃배들이 보였다. 고깃배들은 대부분 멀리 해안 쪽 바다에서 조류를 가로질러 야트막하게 흩어져 있었다. 날이 더욱 밝아지자 갑자기 눈부신 햇빛이 물 위로 쏟아졌다. 잠시 후에 해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잔잔한 수면이 해를 반사시켜 눈이 아팠다. 노인은 물 위에서 시선을 거두며 천천히 노를 저었다. 노인은 가끔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어두운 물속 깊이 곧게 내리뻗은 낚싯줄이 보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물속 어디서건 그곳을 오가는 고기가 바로 미끼를 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정확히 미끼가 놓여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종종 조류에 낚싯줄을 담가 놓기 때문에 100길 되는 곳에 낚시를 들이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60길 수심에 떠 있는 수가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항상 정확하지. 단지 난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러나 누가 알아?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이니까 재수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정확하게 해야 해. 그래야 운이 닿아도 놓치지 않을 테니까. 해가 뜬 후 2시간이 지나자 이젠 동쪽을 보아도 그다지 눈이 아프지 않았다.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배는 3척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 배들도 멀리 해안 쪽에서 야트막하게 보였다. 노인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난 아마 한평생 바라본 아침해 때문에 눈이 상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저녁 때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아도 깜깜해지지는 않으니까. 사실 저녁 햇빛도 강하기는 해. 그러나 이놈의 아침에는 눈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바로 그때였다. 노인은 구남새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편 채 머리 위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는 날개를 뒤로 뻗은 채 비스듬한 자세로 급히 하강했다가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뭘 봤구나. 노인은 혼자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그냥 먹이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야. 노인은 새가 빙빙 돌고 있는 것을 향해 천천히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낚싯줄이 위아래로 팽팽하게 드리워져 있도록 조정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조류를 헤치며 약간 속력을 내었다. 새를 이용하지 않고 고기잡이 할 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였다. 그래도 정확하게 낚싯질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속력을 내었다. 새는 더 높이 날아 올라가더니 날개를 움직이지도 않은 채 다시 그 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왔다. 그때 날치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며 필사적으로 수면 위를 나르는 것이 보였다. 돌고래다. 노인은 짧게 소리쳤다. 큰 돌고래야. 그는 노를 노바지에 걸고 이물 밑창으로 해서 작은 낚싯줄을 하나 꺼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싯거리와 보통 크기의 낚시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기에다 미끼로 정어리 한 마리를 달았다. 그것을 그물 쪽에 있는 고리쇠에 단단히 붙들어 맨 뒤 배전 너머로 들이웠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달아서 이물 구석진 곳에 감아놓았다. 그는 다시 노를 저으며 아까 그 검은 새가 물 위를 얕게 날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는 날개를 비스듬히 한 채 잠깐 해면에 내려앉는 것 같더니 날치를 꽂아서 쓸데없이 마주 활개를 쳤다. 노인은 큰 돌고래가 고기를 쫓을 때 물이 약간 일렁대며 올라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돌고래는 날치가 도망가고 있는 바로 아래쪽에서 물살을 헤치고 달리고 있었다.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날치가 다시 물속으로 떨어질 때 그 자리에서 잡으려는 것이었다. 노인은 큰 돌고래떼가 널리 퍼져 있어서 그 날치가 살아날 길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검은 새가 날치를 잡아먹을 까망도 전혀 없음을 알았다. 날치는 새가 잡아먹기에는 너무 크고 빠르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날치가 자꾸만 튀어오르는 모습과 새의 헛된 동작을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윽고 그는 돌고래떼가 멀리 가버렸다고 생각했다. 놈들은 너무나 민첩하게 멀리 달아나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도 아마 혼자 뒤떨어진 놈을 잡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 혹 그놈을 놓친다고 해도 그 근방에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몰라. 내 큰 고기가 말이야. 그 녀석 어딘가엔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말이다. 저 멀리 육지 위로는 구름이 산처럼 피어나고 해안은 연푸른 산을 배경으로 한긴 초록빛 선으로 보였다. 물빛은 짙은 청색이었는데 너무 짙어서 아예 자줏빛에 가까웠다.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붉은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프랑크톤이 보였고 이따금 햇빛의 반사로 인한 이상한 색채 같은 것도 눈에 띄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물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똑바로 드리워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수많은 프랑크톤이 떠 있다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 고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해가 더욱 높이 떠감에 따라 물속에 보이는 이상한 빛이라든지 육지 위의 구름 형태로 보아 오늘 날씨는 틀림없이 좋을 것 같았다. 이제 새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햇볕에 바른 해초와 배전 가까이 떠있는 고깔 해파리에 자줏빛 찬란한 악교질로 된 고른 형태의 기포뿐이었다. 그것은 물살에 의해 앞뒤로 뒤집히며 기분 좋게 거품을 이루고 있었는데 뒤로는 1야드가량의 길이로 무서운 독이 있는 자줏빛 섬유상 세포가 물속으로 늘어져 있었다. 이건 아구아 말라로군.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갈보년 같으니라고. 가만히 노를 저으면서 물속을 들여다보자 길게 늘어진 섬유상 세포 같은 색깔의 조그마한 고기들이 그 사이사이로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떠있는 거품 때문에 드리워진 조그만 그늘 아래에 숨어 있기도 했다. 그 고기들은 이미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다. 노인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했는데도 그 독세포가 조금이라도 낚싯줄에 묻어서 끈끈하게 자줏빛으로 남아있다가
실수로 팔이나 손에 묻으면 오뜩나무를 만졌을 때와 같은 자국이나 종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다. 이 아구아말라독은 금세 온몸으로 퍼져서 마치 채찍으로 맞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무지갯빛 거품조차 아름다웠다.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허망한 존재였고 노인은 커다란 바다 거북이 이것을 먹어대는 것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거북이들은 이것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똑바로 접근해 와서는 완전 무장을 하듯 아예 눈을 감고는 섬유상 세포들을 죄다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거북에 먹는 모습이 또한 보기 좋았다. 그리고 폭풍이 지난 뒤에 햇볕을 걸어다닐 때면 곳곳에 널려있는 해파리들이 단단한 구두창 아래에서 펑펑하곤 터지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웠다. 노인은 특히 녹색 거북이나 데모 거북이 품위가 있고 빠르게 값이 나가기 때문에 더 좋아했다. 그는 크고 우둔한 왕 바다 거북을 볼 때마다 일종의 우정을 담은 눈길로 깔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등껍질이 누렇고 교미하는 모습이 매우 특이했다. 그놈들은 눈을 감고 고깔 해파리를 즐겨 먹었다. 노인은 몇 해 동안 거북잡이 배를 타기도 했었지만 거북에 대해서 선비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거북에 대해서 단지 치근하다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는 길이가 조각배만 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큰 거북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곤 했다. 거북은 칼질을 해서 잡아놓은 후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심장이 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에 대해서 냉혹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노인은 나도 이런 심장을 갖고 있으며 내 손발도 거북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곤 했었다. 노인은 정력제로 거북의 흰 알을 먹었다. 9월과 10월이 되면 보란듯이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힘을 기르려고 5월 내내 그 알을 먹었던 것이다. 노인은 또 어부들이 어구를 보관해두는 판잣집으로 가서 상어 간유를 매일 한 잔씩 마셨다. 상어 간유는 큰 드럼통에 담겨 있었는데 원하는 어부들은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둔 것이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독특한 맛을 싫어했다. 그러나 간유를 먹는 일은 그들이 일어나야 하는 시각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덜 괴로웠다. 또 간유는 사소한 감기나 유행성 감기에 효과가 있었고 눈에도 좋았다. 노인은 머리 위에서 다시금 새가 빙빙 도는 것을 보았다. 고기를 찾았구나.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나 아까처럼 해면으로 튀어오르는 날치도 없었고 미끼 고기들도 흩어져 있지가 않았다. 다랑어 새끼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다랑어의 몸통은 햇빛을 받아 찬란한 은빛으로 빛났다. 한 마리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나자 연달아 다른 다랑어들이 튀어오르더니 사방으로 곤두박질 치며 정신을 혼란시켰다. 그놈들은 물을 마구 휘저으며 미끼를 따라 길게 뛰어올랐다가 떨어지곤 했다. 머리 위의 새는 바로 그 미끼 주위를 맴돌며 쫓고 있는 것이었다. 저것들이 저렇게 빨리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따라갈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고깃대가 물결을 하얗게 일으키며 겁을 먹고 물 위로 쫓겨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칠세라 먹이를 따라 손살같이 내려와서 물속에 주둥이를 처박는 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낚시에는 새가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고리를 만들어 밟고 있던 고물종 낚싯줄이 순간 팽팽해졌다. 노인은 재빨리 손에서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잡아 끌어들이려 했다. 그때 다랑어 새끼가 몸을 부르르 떨며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줄을 잡아당길수록 진동은 더해갔고 물속에서 푸드기는 고기의 푸른 잔등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노인이 고기를 뱃전으로 휙 끌어들이기 직전에 배가 금빛으로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단단한 총알처럼 생긴 다랑어가 크고 멍한 두 눈을 뻐끔하게 뜬 채 그물 쪽에서 햇빛을 받으며 누워 있었다. 그놈은 균형 잡힌 꼬리로 배의 널빤지를 푸드득 때리면서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친절한 마음을 발휘하여 다랑어의 머리를 때려서 즉사시켰다. 그리고 아직도 떨고 있는 그 몸뚱이를 고물 구석진 곳으로 던졌다. 다랑어야. 노인은 기분 좋게 중얼거렸다. 좋은 미끼가 되겠구나. 못해도 10파운드는 나가겠는걸. 노인은 자신이 언제부터 혼자 있을 때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는지 잘 기억할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곧잘 노래를 불렀다. 고깃배나 거북잡이 배를 타고 밤에 당직을 하면서 혼자 노를 젓고 있을 때는 이따금 노래를 불렀다. 아마 소년이 떠난 후 혼자 있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으리라.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다. 노인과 소년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도 꼭 필요한 때에 얘기를 하곤 했었다. 그들은 밤이라든지 악천후로 인해 별 수 없이 갇혀있을 때에만 이야기를 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않는 것이 좋다고들 생각했고 노인도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부들은 대부분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의 얘기를 귀찮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노인은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소리내어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들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걸 들으면 아마 미친 줄로 생각하겠지. 노인은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나 내가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할 것 없어.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배에서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말을 해주고 야구 얘기를 들려주는 라디오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지. 하지만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꼭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인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니까 말이다. 고깃대 주위에는 반드시 큰 놈이 있을 거야 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지금 먹이를 쫓고 있는 다랑어들 중에서 나고한 놈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다. 그런데 다른 놈들은 이미 재빨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오늘은 어째 몰 위로 떠오르는 놈들마다 죄다 빨리 달리고 또 동북쪽으로 달린단 말인가. 때가 그럴 때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의 변화라도 있다는 얘긴가.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안의 초록빛을 볼 수가 없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마치 눈으로 덮인 듯 희고 푸른 산봉우리와 위로 또 하나의 높은 설산처럼 솟아있는 구름밖에는 없었다. 바다는 대단히 짙은 색이었고 광선이 물속에서 무지개 색깔을 내고 있었다. 해가 높이 솟았으므로 무수한 플랑크톤의 조각들은 사라졌다. 대신 푸른 물속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는 곧바로 들이운 낚싯줄과 더불어 거대한 프리즘 현상뿐이었다. 다랑어 떼는 다시 물속 깊이 내려가 버렸다. 어부들은 이들 고기의 종류를 보통 다랑어라 불렀고 고기를 팔러 나올 때나 미끼 고기와 바꾸려고 할 때만 제 이름을 부르며 구별했다. 이제 햇살이 뜨거워질 시간이었다. 노인은 목덜미에 햇살의 따가움을 느끼게 되었다. 노를 저을 때마다 땀이 등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대로 가만히 배를 띄워놓고 고기가 물면 깨어나게끔 발가락에다 낚싯줄을 감아놓고 잠을 자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85째 날이다. 정신 차려서 낚시질을 해야 한다고. 바로 그때였다. 물 위에 나와 있던 초록색 막대기 중 하나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오냐. 노인은 눈을 빛내며 배에 부딪히지 않게끔 조심해서 노를 노바지에 걸었다. 그리고 팔을 뻗어 낚싯줄을 잡은 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가만히 들었다. 그러나 낚싯줄이 당겨지거나 무거운 감각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잡고만 있었다. 그때 또 그런 느낌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결같이 무게를 느끼도록 당기는 것이 아니고 시험 삼아 건드려 보는 것이었다. 노인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백길 물속에서 지금 마놀린이 낚싯바늘과 그 뾰족한 끝을 감싸고 있는 정어리를 막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새끼다랑어의 머리통이 있었고 손으로 벌려서 만든 낚시가 삐죽 튀어나와 있을 것이었다. 노인은 왼손으로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잡은 뒤 낚싯대에서 풀어내었다. 고기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사이로 슬슬 줄을 풀어놓아줄 단계가 된 것이다. 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처럼 멀리 나왔겠다. 그리고 9월이니까 아마 틀림없이 큰 놈일 것이다. 고기야 먹어라. 어서 제발 먹어다오. 600피트 아래에 어둡고 찬 물속에 있으니 너나 미끼나 얼마나 싱싱하겠니. 어둠 속에서 한 바퀴 더 돌고 나와서 나머지 미끼까지 마저 먹어주려무나. 노인은 고기가 미끼를 가볍게 가만가만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며 부탁하듯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낚시에 끼워 놓은 정어리 머리를 뜯어내는 것이 어려운지 더 힘차게 잡아당기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또 잠시 잠잠했다. 자, 노인은 자신있게 소리내어 말했다. 한 바퀴 더 돌아라. 그리고 어서 냄새를 좀 더 맡아봐. 구수하잖아. 자, 실컷 먹거라. 다랑어도 있지 않은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맛이 좋단다. 고기야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먹거라. 그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낚싯줄을 잡아들고 끈질기게 기다렸다. 고기가 아래 위로 헤엄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줄과 다른 줄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고기가 조금 전처럼 살며시 미끼를 건드려 보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먹을 거야. 노인은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느님, 제발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고기는 더 이상 미끼를 먹지 않았다. 멀리 가버렸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절대로 가버릴 리가 없어. 아마 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을 거야. 전에 낚시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서 의심이 많은 놈인가 보지. 그때 노인은 낚싯줄이 다시 약하게 떠는 것을 느끼고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잠시 후 무엇인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을 느꼈다. 고기의 무게였다. 그래서 노인은 아래로 자꾸만 줄을 풀어주었다. 이미 2개의 예비사리 중 하나를 다 풀어주었다. 엄지와 검지 사이로 줄이 풀려나갈 때는 거의 줄을 누르지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단단한 무게만은 느낄 수 있었다. 이 녀석 봐라.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중얼거리다 말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미끼를 옆으로 물고 달아나고 있구나. 하지만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와서 미끼를 삼켜버리겠지. 그러나 노인은 결코 그 생각만은 말하지 않았다. 좋은 일일수록 방정맞게 짓거려대면 될 일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놈이 얼마나 큰 고기인지를 가늠하고 있었다. 고기가 어둠 속에서 다랑어를 물고 달아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때 고기의 움직임이 정지하는 것을 느꼈으나 무게는 아직도 그대로였다. 그러다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자 노인은 서둘러 다시 줄을 또 풀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를 잠시 꽉 쥐어보았다. 고기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면서 줄이 똑바로 내려가고 있었다. 드디어 먹었군.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이젠 더 잘 먹도록 해야지.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이 계속 풀려나가도록 해놓고 왼손으로는 끄트머리를 옆에 있던 낚싯줄에 2 예비 사리고리에다 단단히 묶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었다. 노인은 지금 쓰고 있는 사리 외에도 40길짜리의 사리를 3개나 더 갖고 있었다.
조금만 더 삼키거라. 그는 주문하듯 중얼거렸다. 토하지 않도록 잘 삼키란 말이다. 그래서 마침내 낚시 끄트머리가 심장에 박혀 너를 죽일 수 있도록 꿀꺽 삼켜버려라 하고 노인은 주문했다. 그리고 최후에는 쉽게 떠올라서 작살로 널 찌를 수 있게 해다오. 자, 됐지? 실컷 먹었겠지? 됐어. 노인은 소리내어 말한 뒤 두 손으로 힘있게 줄을 낚아챘다. 1야드쯤 낚싯줄을 끌어들인 다음에 팔힘을 다하여 또 몸의 무게를 축으로 한 뒤 좌우팔을 열심히 움직이며 연거푸 낚아챘다. 그러나 놈은 꿈쩍도 안 했다. 고기는 오히려 천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놈을 한치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노인이 쓰는 줄은 매우 튼튼하며 무겁고 큰 고기를 낚는데 알맞게 만든 것이었다. 그것을 등에 메고 있자니 마침내 팽팽해지며 줄에서 물방울이 튀었다. 그러더니 물속에서 천천히 쉬쉬하는 소리가 났다. 노인은 노좌석에 버티고 앉은 채 끌리는 힘에 맞서 몸을 뒤로 젖히며 계속 줄을 잡고 있었다. 배가 서북 쪽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기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평온하게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달리는 것 같았다. 다른 미끼는 아직 물속에 있었지만 입질이 없어서 손댈 필요도 없었다. 이럴 때 그 애가 있었다면 하고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지금 고기한테 끌려가는 중인데 내 몸에 밧줄을 걸고 있으니 마치 끌려가는 닷줄기둥이 된 셈이군. 줄을 더 세게 당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간 고기란 놈이 줄을 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나는 힘이 닿는 데까지 그놈을 잡고 있어야만 해. 또 그놈이 필요로 할 때는 줄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도 놈이 옆으로만 달리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노인은 고기에게 끌려가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했다. 만약 녀석이 아래로 내려갈 작정을 하면 그땐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혹 물밑으로 내려가서 죽기라도 한다면 어쩌지? 그러나 무슨 방도가 있겠지. 상황에 따라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도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노인은 줄을 등에 메고 물속으로 뻗은 줄의 경사와 서북 쪽으로 달리는 배를 지켜보며 잠시 두려움을 느꼈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이 짓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고기는 여전히 줄기차게 배를 끌고 바다 멀리로 헤엄쳐 나가고 있었다. 그때까지 노인도 여전히 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다. 이 녀석을 낚은 것이 정오쯤이었지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네 얼굴을 보지 못했구나. 노인은 이 고기를 낚기 전부터 밀짚 모자를 푹 내려쓰고 있었으므로 이마가 아팠다. 그리고 목도 말랐으므로 어찌해야 좋을지 잠시 난감해졌다. 할 수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갑자기 줄을 당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물 쪽으로 가까이 가서 한 손으로 물병을 잡았다. 마개를 열고 물을 조금 마셨다. 그리고는 이물에 기대어서 잠시 쉬었다. 장좌에 꽂지 않은 돛대에 앉아 쉬면서 아무 생각도 않고 고기와의 싸움에서 버텨보리라고 생각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바나에서 비치는 빛을 따라 항구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나 더 남아 있었다. 녀석이 그전에는 올라오겠지. 그렇지 않으면 달이 뜰 때까지는 올라오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날 해가 뜰 때는 올라오겠지. 아직 쥐는 나지 않았다. 버틸만 하다. 별다른 이상도 없다. 입에 낚시를 물고 있는 것은 바로 저 녀석이다. 그런데 저렇게도 힘차게 당기다니 대단한 놈이야. 틀림없이 철사를 문 채 입을 꽉 다물고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으련만
나하고 겨루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만 녀석을 보았으면 좋겠다. 노인은 별을 보고 낮 동안의 상황을 판단해 보았다. 고기는 밤새도록 길도 방향도 바꾸지 않았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해가 지고 나니 추워졌다. 등과 팔과 다리에서 흘러내리던 땀이 차갑게 말라붙었다. 낮에 노인은 미끼통을 덮었던 부대를 햇볕에 널어 말렸었다. 그는 해가 지자 그 부대를 목에다 비끌어 묶고 등으로 내려가게 한 다음 양 어깨를 가로지르고 있는 낚싯줄 밑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부대가 일종의 쿠션 노릇을 했으므로 줄의 힘이 덜 느껴졌다. 그리고 이물에다 대고 적당하게 앞으로는 기대는 법을 알아내어서 거의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다. 실제로는 그 자세가 약간 견딜 만한 정도였지만 노인은 거의 편안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나도 녀석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녀석도 나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다. 노인은 생각했다. 다만 녀석이 이 짓을 계속하는 한 저나 나나 어쩔 수가 없다는 건 분명했다. 노인은 중간에 한번 일어서서 배전 너머로 오줌을 누고 별을 보며 현재의 방향을 알아보았다. 낚싯줄은 그의 어깨에서 물속으로 곧게 뻗어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인광의 줄무늬 같았다. 이제 그들은 더 한층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으며 아바나의 불빛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조류가 그들을 동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아바나의 불빛이 안 보이게 된다면 더욱 확실하게 동쪽으로 가고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만일 고기가 정확히 제대로만 나아가고 있다면 아직 몇 시간은 더 불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그랜드리그의 야구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배 위에서 라디오로 야구를 듣는다는 건 얼마나 희한하고 즐거운 일일까? 그러다가 문득 노인은 고기 생각이 났다. 이젠 고기 생각만 계속해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나 신경 쓰자. 어리석은 행동은 금물이야. 그러고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다시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 애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를 도와주고 이런 근사한 구경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늙을수록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인걸. 이젠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다랑어가 더 상하기 전에 먹어둬야 한다. 잊지 말고.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침에는 저 다랑어를 꼭 먹어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밤새 돌고래 2마리가 배 주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이 물속에서 뒹굴고 물을 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수컷이 물 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 쉬듯 물 뿜는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착한 놈들이군. 하고 그는 말했다. 함께 놀고 장난하고 부러울 정도로 서로 사랑한단 말이야. 날치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형제간이야. 그러다가 노인은 그가 낚은 큰 고기가 갑자기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오늘 잡은 놈은 놀랍도록 이상한 놈이다. 얼마나 나이가 든 놈인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힘센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었지만 이처럼 이상하게 구는 놈도 처음 보는 것이다. 아마 너무 영리한 놈이라 쉽게 물 밖으로 뛰어오르지도 않는 모양이다. 만약 놈이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사납게 돌격이라도 해온다면 나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마 전에 여러 번 낚시에 걸려본 경험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놈은 이렇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하고 겨루고 있는 상대가 겨우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도 노인이라는 것을 녀석이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놈은 얼마나 큰 고기일까? 살이 좋은 고기라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 미끼를 먹는 걸로 보아서는 분명 수컷 같았다.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인간과 싸우는데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녀석이 무슨 계획으로 이러는 것인지
그것도 나처럼 필사적인지도 통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 노인은 한때 마을린 한 쌍 중에서 한 마리를 낚은 적이 있었다. 불현듯 그때 일이 생각났다. 고기들은 언제나 수컷이 암컷을 먼저 먹게 하는 법인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미끼를 먹던 암컷이 낚시에 걸린 공포에 질려서 맹렬하고 필사적인 투쟁을 하더니 마침내 기진맥진해버렸다. 그때 수컷은 시종 암컷 옆에 붙어서 낚싯줄을 넘나들며 암컷과 더불어 해면을 돌고 있었다. 수컷이 너무나 바싹 붙어있는 통에 노인은 조마조마했었다. 왜냐하면 수컷의 몸통에서 나처럼 날카롭고 크기나 모양마저 나처럼 생긴 꼬리가 보였는데 그 꼬리로 낚싯줄을 끊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었던 것이다. 노인은 염려했다. 노인이 암컷을 갈고리로 끌어올려서 몽둥이로 후갈겼다. 가장자리가 사포지처럼 생긴 찰날 같은 부리를 잡고서 정수리를 갈긴 것이다. 마침내 고기가 거의 거울의 뒷면 같은 색깔로 변하게 되자 소년이 도와서 배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때까지도 수컷은 배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노인이 낚싯줄을 정리하고 작사를 준비하는데 수컷은 암컷이 어디 있나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그러더니 잠시 가슴 지느러미인 옆은 자줏빛 날개를 활짝 열어 화려한 무늬를 보여주더니 이내 물속 깊이 들어가 버렸다. 녀석 참으로 아름다운 놈이더군. 그리고 참 오랫동안 암컷 곁에 붙어 있었지. 하고 노인은 당시의 정경을 떠올렸다. 그것이 평생 고기잡이를 하다가 본 중 제일 슬픈 광경이었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 애도 슬퍼했고 그 애와 나는 그 고기에게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이내 칼질을 했었는데 그 애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인은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며 이물의 둥그스름한 널빤지에다 몸을 기대었다. 어깨를 가로질러 매고 있는 낚싯줄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꾸준히 달리고 있는 고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너도 일단 내게 걸려든 이상 어떤 짓이든 선택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고기의 선택이란 모든 올감이나 함정이나 배신이 미치지 못하는 멀리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남아있자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선택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바로 내 자신이 그를 찾아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정오부터 오로지 둘만이 같이 있게 되었다. 고기나 나를 도와줄 대상이 아무도 없으니 둘 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아마 나는 어부가 되지 않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노인은 순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는 어부가 되려고 태어났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날이 밝거든 잊지 말고 꼭 다랑어를 먹어야 한다. 노인은 다시 다짐을 해두었다. 날이 밝기 조금 전에 무엇인가 뒤에 있는 낚싯 중 하나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막대가 부러지고 줄이 배전 너머로 마구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도 노인은 선원용 나이프를 빼어들고는 큰 고기의 중량을 왼편 어깨로 버티면서 배전에다가 댄 낚싯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더듬더듬 어둠 속에서 예비사리의 끄트머리까지 단단히 비끄러매었다. 그는 한 손으로도 솜씨 있게 일을 끝낼 수 있었다. 매듭을 맬 때는 한쪽 발을 사이에다 대고 눌렀다. 이제 노인은 6개의 예비 낚싯줄 사리를 가진 셈이 되었다. 막 잘라낸 데서 2개가 생겼고 둘은 고기가 미끼를 따먹어버린 데서 거두어들인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을 모두 연결해 놓았다. 날이 밝거든 40길짜리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도 끊어서 예비사리에 이어 놓아야지. 잘못하면 200길짜리 질 좋은 카달로니아산 낚싯대와 목줄을 잃고 말겠구나.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지 새로 구할 수 있었다. 내가 다른 고기를 낚느라고 이 녀석을 놓쳐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막 미끼를 따먹은 고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마을린이나 황새치기나 상어였겠지. 줄을 잘라내기에 바빠서 미처 어떤 놈인지 느껴보지도 못했다. 노인은 소리내서 말했다. 그 아이가 있었다면 오죽이나 좋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아이는 없지 않은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혼자밖에 없다. 이제 어둡든 밝든 마지막 낚싯줄이 있는 데로 가서 그 줄마저 끊어버리고 2개의 예비사리를 마저 만들어두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았다. 노인은 주저없이 그렇게 했다. 어두운 데서 이런 일을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다. 한 번은 고기가 푸득거리는 통에 얼굴을 쳐박고 넘어졌는데 그만 눈아래가 찢기고 말았다. 피가 조금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피는 턱까지 내려오기도 전에 응고되고 말았다. 노인은 이물 쪽으로 돌아가서 뱃전에 기대어 쉬었다. 노인은 부대를 잘 조정하면서 낚싯줄을 조심스레 옮겼다. 지금까지 걸치고 있던 어깨 부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매고는 그 자리에다 다시 줄을 고정시켰다. 고기가 끄는 힘을 조심스레 감지해보며 손을 물에 담가서 배의 속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고기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요동을 쳤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해 보았다. 틀림없이 낚싯줄이 그 커다란 잔등 위를 스쳤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녀석의 등이 내 등만큼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녀석이 이 배를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제 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제 성가신 일은 다 해결된 셈이고 예비사리도 많이 준비해 두었다. 이 이상 바랄 것은 없다. 고기야 하고 노인은 가만히 말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하고 같이 있으마. 물론 저도 나하고 같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노인은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기 직전이라 몹시 추웠다. 그래서 노인은 몸을 녹여보려고 뱃전에다 대고 이곳저곳을 문질렀다. 녀석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도 버틸 수 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날이 훤히 밝아오자 갑자기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더니 물속으로 내려갔다. 배는 계속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해가 한쪽 이마를 내밀었을 때쯤 빛이 노인의 어깨 위에 닿았다. 녀석이 북쪽을 향하고 있구나. 노인은 예사롭게 중얼거리며 조류가 배를 훨씬 동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녀석이 조류를 따라서 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건 바로 고기가 지쳤다는 표시니까. 해가 한층 높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고기가 지치지 않았음은 노인은 눈치챌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좋은 징조가 눈에 띄었다. 낚싯줄의 경사로 봐서 고기가 덜 깊은 곳에서 헤엄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놈이 뛰어오르리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소한 가망은 있다. 하느님, 제발 뛰어오르게 해주소서. 노인은 기도하듯 말했다. 제게는 아직 녀석을 다룰 만한 줄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만일 조금만 더 줄을 팽팽히 당겨도 놈은 아파서 금방 뛰어오를 것이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녀석을 뛰어오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등뼈에 붙어있는 주머니에 공기가 차서 더 이상 깊은 데로 내려가서 죽지 못하도록 해야지. 노인은 낚싯줄을 좀 더 당겨보려고 했었지만 줄은 고기를 처음 낚았을 때부터 줄곧 팽팽한 상태 그대로였다. 조금만 당겨도 곧 끊어질 듯 했다. 그래도 노인이 잡아 끌려고 몸을 뒤로 젖히자 곧바로 고기의 거친 반응이 전해져 왔다. 순간 더 이상 잡아당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렴 획 잡아당겨서는 안 되고 말고. 왈칵 잡아당길 때마다
낚시에 찢긴 상처가 넓어져서 어느 순간 녀석이 뛰어오를 때 바늘이 빠져나갈지도 몰라. 여하튼 해가 뜨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야겠다. 줄에는 누런 해초가 걸려 있었지만 노인은 고기가 그것까지 끌려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자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 그것은 밤에 그렇게도 인광을 내던 모자 반류의 누런 해초였다. 고기야, 난 네가 좋다. 또 너를 대단히 존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 안으로는 반드시 너를 죽여야겠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자고 노인은 다짐했다. 그때 마침 작은 새 한 마리가 북쪽에서 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새였다. 새는 해면 위를 얕게 날고 있었다. 노인이 보기에 그 새는 무척 지쳐 있었다. 잠시 후 새는 배의 고물로 날아와 앉았다. 그러다가 노인의 주변을 빙빙 돌더니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좀 더 편한 낚싯줄 위에 앉았다. 넌 몇 살이지? 하고 노인은 새에게 물었다. 이번이 첫 여행이냐? 노인이 말을 하자 새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새는 너무 지쳐서 낚싯줄을 미처 살펴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갸냘픈 발로 줄을 꽉 잡고는 고기가 움직이는 힘에 의해 위아래로 기우뚱거렸다. 하지만 줄은 튼튼하단다. 노인이 새한테 말했다. 아주 튼튼하다. 간밤에는 바람도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지쳤다니. 너 같은 새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매가 저것들을 찾아 바다로 나오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 말을 새한테는 하지 않았다.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테고 또 얼마 안 있어 그 새도 주변에 매가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 푹 쉬어라 작은 새야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어디든 열심히 날아가서 사람이나 새나 고기처럼 되든 안 되든 모험을 한번 해보거라. 밤새 낚싯줄을 메고 있었더니 등이 뻣뻣해지고 이제는 정말이지 너무 아팠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만 좋거든. 아예 여기 내 집에서 살아라 새야. 하고 노인이 말했다. 미풍이 일기 시작했으니 돛을 감아 올려서 너를 미풍에 실어줄 수 없어 미안하구나. 그러나 너는 내 친구다. 바로 그때 고기가 갑자기 요동을 쳤다. 노인은 그만 이물 쪽으로 꼬꾸라졌다. 노인이 반사적으로 발로 버티면서 줄을 좀 놓아주지 않았더라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낚싯줄을 획 당길 때 이미 새는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도 보지 못했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줄을 만져보다가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뭔지 모르지만 저 고기를 아프게 했군 그래. 노인은 중얼거리다 말고 고기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짝 줄을 당겨보았다. 줄이 끊어질 지경으로 팽팽했지만 노인은 줄을 꼭 쥔 채 뒤로 몸을 버텨보았다. 너도 이젠 내가 끄는 것을 느끼는구나.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새가 같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새는 이미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얼마 쉬지도 못하고 가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해변에 닿을 때까지는 더욱 길이 험할 거야. 그런데 고기가 이 정도로 한번 성급히 잡아당겼다고 해서 다치다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냐? 틀림없이 내가 멍청해지고 있는 모양이지. 아니면 아까 그 작은 새를 쳐다보다가 정신을 놓고 있었던지. 이젠 고기 일에나 정신을 쏟고 더 힘이 빠지기 전에 다랑어나 먹어둬야겠다. 그 애가 여기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리고 소금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낚싯줄의 무게를 왼쪽 어깨로 옮긴 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조심 바닷물에 손을 씻었다. 한동안 손을 물에 담그고 있자 피가 길게 꼬리를 끌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계속해서 배가 나아가고 있었고 그때마다 손에 물이 찰싹거렸다. 훨씬 느려졌구나 하고 그는 말했다. 노인은 좀 더 오랫동안 물에 손을 담그고 싶었지만 고기가 또 갑자기 요동을 칠까봐 두려워졌다. 그래서 몸을 똑바로 편 뒤 발로 버틴 채 손을 쳐들어 햇볕에 말렸다. 살이 터진 것은 낚싯줄에 베어서일 뿐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베인 부분이 손에서 제일 요긴하게 쓰이는 부분이었다. 노인은 이 일이 끝나기까지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다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자, 손이 다 마르자 노인은 말했다. 이젠 다랑어 새끼를 먹어야겠다. 갈고리대로 끌어다가 여기 앉아서 편하게 먹어야지. 그는 무릎을 꿇고 갈고리대로 고물 아래쪽에서 다랑어를 찾아내었다. 그리곤 사려놓은 낚싯줄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다시 왼편 어깨로 줄을 옮겨매고 왼손과 팔로 몸을 버티면서 갈고리대에서 다랑어를 빼낸 다음 갈고리대는 도로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노인은 한쪽 무릎으로 고기를 누르고 뒤통수에서 꼬리까지 세로로 길게 칼집을 낸 뒤 검붉은 살점을 발라내었다. 고기가 쐐기 모양이 되자 바로 등뼈에서 배까지 바싹 칼질을 해서 잘랐다. 그것을 다시 6조각으로 잘라서 이물 판자 위에 펴놓은 뒤 칼은 바지에다 문질러 닦았다. 나머지 뼈대는 꼬리 쪽을 잡아서 배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한 통을 통째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살점을 칼로 잘랐다. 노인은 큰 고기가 여전히 줄을 세차게 끌어당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왼손에 쥐가 났다. 무거운 줄을 잡은 손이 오그라들고 있었다. 노인은 넌더리를 치면서 손을 쳐다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손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쥐가 나려면 나보라지. 제 마음대로 매 발톱처럼 오그라들라면 들라지.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걸. 그는 중얼거리면서 컴컴한 물속으로 비스듬히 내려가 잠겨있는 낚싯줄을 쳐다보았다. 지금 먹어야 이 손이 펴질 것이다. 손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벌써 여러 시간 동안 고기와 씨름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라도 싸울 수 있다. 이제 다랑어나 먹어두리라. 노인은 살점을 한 점 집어 입에 넣고는 천천히 씹었다. 맛이 괜찮았다. 천천히 잘 씹어서 국물까지 죄다 섭취해야 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럴 때 라임이나 레임이나 소금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더욱 먹기가 좋을 텐데. 소나, 넌 좀 어떠냐? 거의 사후강직의 상태처럼 빳빳해진 손에다 대고 노인은 걱정스레 물었다. 내 너를 위해 먹기 싫어도 좀 더 먹어두마. 노인은 두 쪽으로 잘라둔 것 중 남은 한쪽을 먹었다. 조심해서 씹다가 껍질만 뱉었다. 노인은 한쪽을 더 집어서 이번에는 통째로 씹었다. 다랑어란 놈은 살이 단단하고 피가 많은 고기란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도 돌고래 대신 이놈을 잡게 된 것이 다행이다. 돌고래는 너무 달단 말이야. 이건 거의 단맛이 없고 아직도 살이 단단한데 그래. 역시 실질적인 생각 이외에는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소금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바람일 뿐이다. 그런데 나머지 살점이 햇볕에 썩을 것인지 마를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별로 시장하지는 않지만 먹어두는 것이 낫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물속에 있는 고기는 아직도 잠잠하고 침착하다. 나도 이걸 다 먹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겠다. 소나, 네가 좀 참아다오.
하고 그는 말했다. 너 때문에 이걸 먹는단다. 그는 순간 물속에 있는 저 고기에게도 이걸 좀 먹였으면 하고 생각했다. 왜냐면 형제간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 고기를 죽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 노인은 쐐기 모양의 고깃점을 천천히 조심해서 죄다 씹어 먹었다. 그는 허리를 쭉 펴보며 바지에다 손을 닦았다. 손아, 이젠 줄을 놓아도 좋다. 네가 뻣뻣해지는 바보짓을 그만둘 때까진 오른팔로만 고기를 다루겠다. 노인은 왼손으로 붙들고 있던 줄을 왼발로 밟았다. 그리고 몸을 젖히면서 등을 눌러대는 무게를 버텨내려고 애썼다. 하느님, 제발 쥐가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인이 기도하듯 말했다. 고기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고기는 침착하게 제대로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고기의 계획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다. 또 나의 계획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고기가 엄청나게 크니 내 계획은 녀석의 계획에 맞추어서 임시 변통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다. 놈이 물 밖으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죽일 수가 있는데 녀석은 언제까지나 물속에 있을 참인가? 그렇다면 나도 언제까지나 녀석과 함께 물 위에 있을 것이다. 노인은 쥐가 난 손을 바지에다 대고 문질러서 손가락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손은 쉽게 펴질 것 같지가 않았다. 해가 나면 펴지겠지 하고 노인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금방 먹은 싱싱한 날다렁어가 소화되면 펴질 거야. 만일 이 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펴놓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억지로 펴고 싶지가 않았다. 노인은 무심코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깊고 어두운 물속에 프리즘 현상을 볼 수 있었고 팽팽하게 앞으로 뻗어나간 낚싯줄과 잔잔한 가운데서도 이상한 파동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 무역풍 때문에 어디선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앞을 보니 한때의 물오리가 바로 위의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가는 흐려지고 또다시 뚜렷이 나타나곤 했다. 노인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어느 누구도 바다에서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것을 두렵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긴 갑자기 악천후가 겹치는 계절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이 부는 계절이고 만약 태풍만 불지 않는다면 기후는 1년 중 가장 좋은 때인 것이다. 만일 태풍이 오려고 할 때 바다에 나가 있으면 언제나 며칠 앞서 하늘에 그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만 육지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징조를 못 보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육지가 구름의 모양을 바꾸어 놓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구름의 모양을 보아하니 태풍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하늘을 보니 친근한 아이스크림 같은 흰 저군이 보이고 창공에는 드높은 9월 하늘을 배경으로 엷은 깃털 같은 건축문이 널려 있었다. 가벼운 미풍이군 하고 그는 말했다. 고기야, 오늘은 너보다는 나한테 유리한 날씨로구나. 왼손은 아직도 쥐가 풀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노인은 천천히 쥐를 풀어주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질색이었다. 쥐가 난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배반하는 일이다. 남 앞에서 푸토마인 중독으로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하는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그런데 쥐라는 것은 그는 스페인어로 까라뿌레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을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곤 했다. 만일 소년이 지금 여기 있었다면 팔을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풀어지기는 할 거야 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이제껏 오른손줄에 느껴지던 힘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뒤이어 물속에서 낚싯줄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드디어 녀석이 올라오는군 하고 그는 말했다. 어서 가까이 오너라. 제발 가까이 와. 줄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올라왔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배의 앞쪽 해면이 소용돌이치더니 고기의 몸통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물이 갈라지며 쏟아져 내렸다. 드디어 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